오늘은 이평선이 모인 뒤에 왜 가격이 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이평선이 모였다는 의미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격이 한쪽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단기 이평선은 현재 가격을 빠르게 따라가고 장기 이평선은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상승이나 하락이 강하게 이어지는 구간에는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일정한 범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이면 단기 이평선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장기 이평선과의 간격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결국 계산 기간이 서로 다른 이평선들이 하나의 좁은 가격대로 모이게 돼요. 이것이 이평선 밀집입니다. 이평선이 모여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개의 선이 같은 자리에 겹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3위평과 5위평은 최근 가격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62평과 122평, 202평은 오랜 기간 형성된 가격의 평균을 보여주죠. 이렇게 계산 가격 기간이 서로 다른 이평선들이 같은 가격대에 모였다는 것은 최근의 평균 가격과 장기간의 평균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 평균 가격과 장기 평균 가격이 비슷해진 거죠. 이평선 밀집은 강한 벽이 여러 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기간의 평균 가격이 하나의 좁은 구간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와 장기의 평균 가격이 비슷해지면 시장 참여자들이 중요해 보는 가격도 한 곳에 모일 수가 있어요. 단기 매매자는 3위평이나 5위평을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긴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22평이나 62평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장기 흐름을 보는 사람들은 122평이나 202평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평선은 같은 가격대로 모이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가격대를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좁아지면 캔들이 짧아지고 움직임도 답답해지죠. 그런데 움직임이 작다고 해서 시장에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한 상태에서 포지션이 계속 쌓이고 어느 한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밀집 구간 안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한 사람들은 상단이나 직전 고점 위에서 손절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위에는 돌파를 기다리는 신규 매수 주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한 사람들은 하단이나 직전 저점에서 손절 기준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하락을 기다리는 신규 매도 주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평선과 가격이 함께 좁아질수록 신규 진입뿐만이 아니고 기존 포지션의 손절 기준까지 가까운 구간에 집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평선 밀집은 방향을 알려주는 매수나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평균 가격과 포지션의 기준이 좁아지는 구간으로 압축된 상태예요. 아직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한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주문이 빠르게 몰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평균 가격과 포지션이 압축된 상태에서 가격이 밀집 구간 위로 돌파했다라고 볼게요. 이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신규 매수 주문만이 아닙니다. 밀집 구간 안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한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해요. 가격이 상단이나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매도 포지션을 정리를 하려면 반대 주문인 매수 주문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매도 포지션의 손절 매수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도 포지션의 손절도 실행이 되고 그 주문이 다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밀집 구간의 돌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규 매수 주문도 들어옵니다. 결국 매도 포지션의 손절 매수와 새로운 매수 주문이 같은 방향을 겹치게 되는 거죠. 이때 밀집 구간의 상단뿐만이 아니고 직전 고점과 주요 저항까지 함께 돌파를 한다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기다리는 주문까지 동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거래량까지 증가하면서 몸통과 종가가 밀집 구간의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실제 매수 주문이 들어오면서 평균 가격이 위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 단기 이평선이 위로 먼저 움직여요.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이 따라오면서 모여있던 이평선들도 다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평선이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압축 구간을 벗어나려는 순간에 손절 매수랑 신규 매수가 겹치기 때문에 가격에 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돌파에도 중요한 것은 이평선을 넘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밀집 구간 위에서 몸통과 종가가 유지가 되면서 실제 주문이 위쪽으로 집중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락의 탈도 방향만 반대일 뿐 구조는 같습니다. 밀집 구간 안에서 상승을 예상하고 매수한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가격이 밀집 구간의 하단이나 직전 저점을 이탈을 하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매주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매수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 반대 주문인 매도 주문을 넣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매수 포지션의 손절 매도죠. 가격이 내려가면서 손절 주문이 실행이 되면서 그 매도 주문이 다시 가격을 아래로 밀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락 이탈을 기다린 사람들도 신규 매도까지 들어오는 거죠. 결국 매수 포지션의 손절 매도랑 새로운 매도 주문이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이평선과 주요 지지, 직전 저점이 비슷한 가격대에 모여 있었다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의 손절도 비슷한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몸통과 종가가 밀집 구간 아래에서 유지가 된다. 꼬리로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움직임과는 완전 다르죠. 실제 매도 주문이 들어오면서 평균 가격 아래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단기 이평선이 먼저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후에 장기 이평선도 따라오면서 밀집됐던 이평선도 아래로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락 속도가 강해지는 이유도 이평선이 가격을 누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매수 포지션의 손절 매도랑 신규 매도가 동시에 나오는 거죠. 이평선이 여러 개 모여 있다고 해서 각각의 선이 따로 가격을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 평균 가격이랑 포지션 기준이 같은 구간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 주문이 한 방향으로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격의 밀집 구간을 조금 벗어났다고 바로 따라가면 안 돼. 이평선이 모인 구간에서는요, 매수와 매도가 기준이 가깝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면서 양쪽의 손절을 건드리는 움직임이 자주 나와요. 가격이 밀집 구간 위로 잠깐 올라갔다가도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반대로 밀집 구간 아래로 내려갔다가 바로 회복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움직임은요, 꼬리만 밀집 구간 밖으로 나갔을 뿐 종가랑 몸통은 다시 안에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꼬리는 가격이 잠시 다녀간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로 밀집 구간을 잠깐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돌파나 이탈을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상승 돌파라면 몸통과 종가가 밀집 구간 위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하락 이탈이라면 몸통과 종가가 밀집 구간 아래에서 마감해야겠죠. 그렇게 몸통과 종가가 시장 참여자들이 마지막까지 지켜낸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꼬리보다 몸통과 종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거래량도 함께 봐야 되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밀집 구간을 벗어났다면 실제 주문이 한쪽으로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꼬리만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온다면 가짜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진짜 돌파라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손절 주문만 건드린 뒤에 방향을 반대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파 이후의 움직임까지 확인해야 돼요. 위로 돌파한 뒤에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전 저항이 지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을 한다면 매수세가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을 먼저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몸통과 종가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확인해야겠죠. 돌파 자체보다 돌파 이후에 지지와 저항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실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45분봉이나 62평선에서 상위 시간봉 확인해야겠죠. 상위 시간봉에서는 단기와 장기 이평선이 실제로 같은 가격대로 모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평선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가격의 고점과 저점도 가까워지면서 함께 압축하는지를 봐야겠죠. 이평선은 모여 있는데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찾는 밀집 구간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밀집 구간 주변에 직전 고점과 저점 그리고 주요 지지와 저항이 함께 있는지도 봐야겠죠. 이런 가격 기준이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과 손절 기준도 좁은 구간에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시간봉에서는 반드시 진입하는 게 아니고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전체적인 위치와 공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상위 시간봉에서 위치와 밀집 구간을 확인했다면 1분봉과 3분봉 같은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위 시간봉에서는 가격이 밀집 구간을 어느 방향으로 벗어난지를 확인한 거예요. 가격이 위쪽으로 돌파를 했다면 몸통과 종가가 밀집 구간 위에서 유지되는지를 봐야 되고 반대로 아래로 이탈을 한다면 몸통과 종가가 밀집 구간 아래에서 유지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꼬리로 잠깐 벗어났다가 다시 밀집 구간 안으로 들어온다면 방향성이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이때는 먼저 방향을 예상하면서 진입하지 말고 가격이 밀집 구간 밖에서 확실하게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위쪽으로 돌파를 한다면 눌림이 나왔을 때 이전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로 바뀌는 건지 필수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지를 받았을 때가 매수세가 주도권을 가져간 거니까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단기와 장기 이평선이 실제로 같은 가격대에서 모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두 번째가 가격의 고점과 저점 사이가 좁아지면서 가격도 함께 압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밀집 구간 주변에 직전 고점과 저점, 주요 지지와 저항이 함께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네 번째가 가격이 밀집 구간에서 어느 정도로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가격이 밀집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몸통과 종가가 밀집 구간 밖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여섯 번째가 돌파 이후에 눌림에서 이전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이탈 이후에 반등해서 이전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상위 시간봉에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평선 밀집만 보고 진입하는 건 아니에요. 단기와 장기의 평균 가격이 실제로 모여있는지, 가격까지 함께 압축이 되어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몸통이 빠져나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리량이 돌파하면서 눌림까지 확인하면서 진입을 판단하면 돼요. 이평선 밀집은 평균 가격의 압축인 거고, 밀집 구간 이탈은 포지션 쏠림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밀집 자체보다 중요한 건 밀집 이후에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